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일 정상회담을 하냐 마냐 하다가 결국 하긴 했습니다. 30분 동안 약식 회담으로 진행이 됐고요. 결과도 브리핑이 됐는데 여야 반응은 좀 엇갈렸습니다. 영상이 준비되면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한일 관계에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야시 외무상의 대통령 취임식 참석, 김포 하네다 운항 노선 재개, 일본 입국 시 격리 면제 등 수년간 경직됐던 양국 관계의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비자 면제 조치의 복원도 실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양국 간에는 휘발성이 큰 쟁점 현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이견과 갈등은 잠시 내려놓고 공동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구동존의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일본 총리가 있는 곳으로 대통령이 직접 찾아가 가까스로 성사된 기껏 30분가량의 만남은 일방적 구애로 우리 국기인 태극기 설치도 없이 간신히 마주 앉은 비굴한 모습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전은 전혀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빈손 외교, 비굴 외교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과정과 형식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그 대통령실 브리핑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짧게 총평을 좀 두 분께 듣고 싶습니다. 일본이 원하는 대로 간 것 같아요. 우리가 물론 실수를 했죠. 회담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사실은 회담에 대해서 협의와 합의가 되려면은 언제 어떻게 발표하느냐까지도 정확하게 합의를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조갈증 조급집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미리 한 실수는 있는데 완전히 일본 페이스대로 지금 간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 세팅으로 가가지고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숙제를 해야 되는 학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2년 9개월 만에 만났다는 큰 의미는 물론 있지만 예. 일본 쪽은 지금도 간담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간담회 같은 뭐 회담이죠. 회담은 회담이지만 일본의 함정에 빠졌다. 이제는 일본이 원하는 숙제를 우리가 해줘야 된다. 그런 큰 의미라면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졌습니다. 정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만약에 그 한일 관계가 문재인 정권 때 그 망가지지 않았다면 그 지금 신경민 의원님 저 평가가 맞을 수도 있는데요. 예. 이미 문재인 정권 한일 관계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죽창가. 예, 그때 당시 문재인 정권 사람들, 민주당 사람들이요. 죽창가를 부르면서 죽창을 들고 싸우자 막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일본도 감정이 있잖아요. 예. 그 특히 외교 관계는 신뢰 관계입니다. 네. 얼마나 사실은 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박근혜 대통령 때 합의한 거를 문재인 정권에서 파기했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은 충분히 일본을 설득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 없이 죽창가를 들고 싸우자 이러니까 사실 지금 한일 관계는 완전히 저는 신뢰관계 깨지고 망가져 있었는데 네. 그나마 이제 윤석열 대통령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니까 일본은 혹시나 이제 기대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이제 그 우방 국가 간의 예. 이웃 나라와의 이제 관계가 지속될 수도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만남을 뭐 우리가 졌다, 뭐 비굴하다 이렇게 평가해서는 안 되고요. 그래도 먼저 우리가 좀 손을 내밀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도 나쁘지 네. 않고 지금 일본의 총리가 너무 지지율이 낮으니까 예. 자기 나름대로 그 국내 정치를 생각해서 그럴 수 있는데 예. 우리가 통 크게 이렇게 나간 거 나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형식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정상회담이 있었다고 하면 영상이 굉장히 풍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지금 받은 사진 한 장이 전부고 일본 취재진이 찍은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그거 딱 두 가지거든요. 저희가 지금 화면에 두 정상이 잡히는 모습이 거의 없어요, 사실. 이게 비공개로 진행이 됐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것을 회담이라고 하고 싶지 않다는 국내적 요인이 있는 거죠. 네. 일단은 기시다 내각이 세계 파벌이 연합이 돼 있는 매우 허약한
연합이죠. 그리고 이 연합의 대부분이 혐한파들입니다. 그런데 기시다 총리가 만약 일본에서 지지율이 높다면 그걸 극복하고 상당히 지식인 같은 행태를 보일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에 빠져 있는 게 정상회담을 얼마 앞두고 언론을 통해서 그렇다면 뭐 회담 깨버리지 뭐 내가 깰까?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거의 반공개적으로 한 거죠. 그리고 그걸 실리도록 하고 그러니까 일본이 하나하나 전략적인 그 틀을 짠 겁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만약에 발표까지 한 걸 만약에 이 정상회담이 어제 같은 그런 상당히 굴욕적인 모습으로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의 한일 외교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약점을 딱 잡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보도면에서도 대개 정상회담을 합의를 하면은 발표를 언제 누가 어떻게 하느냐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보도를 어떻게 하느냐까지 치밀하게 짜는데 다 깡그리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밖에 할 수가 없고 저것도 지금 일본 기자가 핸드폰으로 찍은 걸 받은 거거든요. 예, 트위터에 올렸다고 합니다. 정식으로 찍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굴욕에 굴욕을 주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틀이 짜여진 거고 일부러 세팅도 안 한 거고요. 일부러 내가 있는데 몇 시까지 와라.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마라. 이런 것을 지금 몇 번 여러 가지 그 함정에 빠뜨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정치, 특히 기시다의 취약한 국내 기반, 네. 그리고 현재 아베 국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논란, 또 통일교를 둘러싼 논란 이런 것에 이 지금 정상회담이 딱 물려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회담이라고 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게 또 용어 선택에 있어서도 좀 어느 정도 좀 드러난 게 아닌가 싶은데 회담, 뭐 회동 이런 용어 말고 간담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그게 나쁘지 않아 보여요. 왜 그러냐면 회담이라고 하면 진짜 이상해져 버리잖아요. 우리로서도. 차라리 그냥 회담이 아닌 간담회니까 이렇게 뭐 그냥 약식으로도 하고 뭐 별 내용 없어도 괜찮고 이럴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 문재인 정권에서 그 한미일 우리의 그 동방 우방 국가 간에 사실 미국이 굉장히 많이 난처한 적이 많았었거든요. 네. 이 한일 간의 그런 문제 때문에. 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물꼬를 트는 역할을 우리 대한민국이 먼저 한다면 나중에 사실 중재 역할을 하는 미국 입장에서도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예. 일본을 향해서 대한민국 입장을 대변하면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사실은 이제 어떤 그 소지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회담이 아닌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 물꼬를 텄다는 거에 일단 우리는 만족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문재인 정권의 그 기조, 그냥 싸우자 죽창가 부르면서 그 기조대로 계속 가야 되는 거냐. 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는 지금 민주당에게 묻고 싶어요. 진짜 한일 관계를 정상적으로 돌려놓고 싶은지 네. 본인들이 했던 대로 그냥 왼수같이 원수같이 그냥 지내든지 그걸 원하는지 뭐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지 먼저 묻고 싶어요. 아니 좋은데요. 다 그렇게 너그럽게 하고 이렇게 널널하게 하면 참 좋겠는데 지금 이 외교팀들의 실력을 보고 한일 관계만 이렇게 좁혀서 보면은 예. 너무 실력이 없어요. 기초와 기본이 안 돼 있는 건데 금방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이고 아주 널널한 기조 위에서 한일 관계 또 한미일 관계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냐? 저는 근본적으로 기초가 안 돼 있는 외교팀이라는 게 이번에 외교를 통해서 또 최근에 펠로시 사태를 통해서 기본이 안 돼 있고 기초를 닦지 못한 외교팀이라는데 저는 방점을 찍고 싶습니다. 예. 그 외교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사실 정상회담을 하면 어느 나라 정상에 먼저 도착하고 어떻게 맞이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좀 비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외교팀에 대한 얘기를 지금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외교팀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어떤 국격의 수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공격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번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 때 말레이시아에 가셨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예. 거기서 인도네시아 말로 인사말을 하십니다. 그 엄청난 실수잖아요, 예. 사실. 그때 외교팀이 뭐 하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탁현민 씨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그 말레이시아 그 상대 국가에서 아무 얘기도 하지 않는데 왜 우리나라가 먼저 그러냐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이게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교팀에 대해서 과도하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국의 이익에 도움이 되느냐. 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거는 변론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외교팀의 문제는 문재인 정권 때도 그랬고 지금 윤석열 정부 때도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아무튼 제기가 되잖아요. 그럼 이 부분은 저는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면 이 부분은 귀담아 들으시고 이 외교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정말 좀 수준을 높이는 그런 팀을 다시 구성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예. 네. 뭐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가 있는 곳에 먼저 찾아가서 뭐 회담을 갖고 한 거는 앞서 정철근 의원께서 말씀해주신 우리가 먼저 다가가고 먼저 손을 내밀어도 괜찮다라고 해주셨던 그 말씀의 연장선상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죽창가 부른 거를 우리는 잊어도 일본은 잊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 잊지 못하는 걸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정부인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손을 더 내미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마도 그 외교팀들도 그런 걸 모르진 않았을 테니까 그 현장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아마 다 따져보고 이 정도 하면 괜찮겠다 하니까 했을 것 같아요. 예. 그 뭐 전체적인 과정이 사실 매끄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15일 날 우리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발표를 할 때는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라고 먼저 발표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일본에서 좀 반발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는 있겠죠. 그거는 그 일본은요 지금 그 감정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향해서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 정권에서 자기네들이 이제 그 했던 그런 감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약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그 항의 비슷한 거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외교팀에서 그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아니 우리가 굴종적으로 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어떤 마음이 들지 그걸 모르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한 분 한 분이 일본에 대한 마음이 어떤 거 우리 다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그 현장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가 그렇게 크게 나쁘다, 뭐 굴종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이번에 뭐 유엔 총회를 계기로 두 정상이 만난 거고요.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또 눈에 띄었던 게 윤 대통령은 북한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시다 총리가 그 김정은 위원장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의사가 있다.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건 네, 그건 어떻게 일본의 근본적인 입장이죠. 근데 우리가 북한을 뺀 것이 과연 전술 전략적으로 맞냐, 그리고 잘한 거냐, 뭐 이런 판단에 대해서는 뭐 설왕설래가 있는데, 글쎄 뭐 저는 뭐 아주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일부러 뺀 것일 수는 있고요. 예. 근데 기시다 총리나 아니면 일본의 역대 총리들의 그 역점은 아무래도 북한과의 특히 납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라는 것이 정권의 입장에서 큰 문제고 네.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유엔 연설 얘기가 나왔는데 유엔 연설은 이제 15분 할당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사실은 아주 그 막연한 얘기, 원칙적인 얘기를 하죠. 하는데 이번에 보면은 세 가지 유엔 사무총장의 주문이 있습니다. 기후 변화 문제, 그리고 유엔 개혁 문제, 그리고 각국의 격차 문제. 국내외적으로 격차가 지금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걸 해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자유와 연대를 가지고 간 게 이 말하자면 유엔이 지금 현재 당면한 세계적인 이슈라고 하는 글로벌 이슈에 맞는가 하는 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평가를 달리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 원칙적인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 당시 커런트한 거 중에서 한두 개는 뭔가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예. 제안도 할 수 있고 뭐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는 뭐 자유와 연대입니다 하는 건 약간 6, 70년대로 돌아가는 듯한 연설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이 포커스가 잘못 맞춰진 연설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 법학도로서 한 대학교 4학년 법학도적인 관심을
가진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 연설 내용을 보면 핵과 인권은 있지만 북한은 없거든요. 의식적으로 뺀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의식적으로 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그 왜 그러냐면 그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 가서 연설하실 때요. 그 아마 세계 많은 지도자들이 그 머리에 각인이 됐을 것 같아요. 뭐냐면 종전 선언을 얘기했죠. 예. 그다음에 북한의 비핵화 얘기를 계속했어요. 예. 그리고 말하자면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 비핵화할 거다. 그러니까 많은 세계 지도자들 도와달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거기 있어가지고 박수도 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종전선언이란 이런 이미지가 너무 강한 거예요. 마치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을 대변하는 듯한 입장을 계속 취하니까 네.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정권이 교체가 됐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에는 그 부분에 북한의 얘기를 굳이 여기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 너무 각인이 셌다니까요.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분이. 예. 그래서 저는 자유와 인권의 부분을 간접적으로 저는 얘기했다고 봐요. 왜냐? 북한의 인권 문제, 그다음에 북한의 이제 그 자유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을 연상시키는 지금 예.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사실은요, 신경민 의원님하고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많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유엔의 입장에서는요, 유엔의 트렌드는 그 자유와 연대예요.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 간접적으로 계속 지금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유엔 사무총장이 당신이 사무총장해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그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저는 사실 유엔에 그 회의에 참석한 적이 과거에 있었어요. 예. 그 거기에 가보면 유엔은 유엔을 고집해요. 예, 그러니까 유엔의 그 트렌드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그분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연설이니까 유엔에 맞춰서 맞춤형 연설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북한 문제가 한 가지만 더요. 빠졌다는 거는 어쨌든 또 언급을 하더라도 큰 실익이 없을 거라는 판단도 있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북한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완전히 반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이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부분에서 북한을 언급하는 게 그렇게 대한민국에게 큰 뭐 실익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고요. 그렇지만 끝나고 나서 사실 사무총장하고는 얘기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면 그 북한이 핵을 가지고 만약에 장난을 친다면 이제 그런 취지로 그러면 그 유엔에서 꼭 대응해달라, 방어해달라, 도와달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결국 실익은 다 챙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미 회담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정상회담을 계획을 하고 갔지만 회담은 하지 못했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한 발언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먼저 보고 얘기를 해볼 텐데 행사장을 빠져나오면서 참모들과 했던 얘기가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준비가 됐을까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승인 안 해주는 난리는 팔려서 승인 안 해주는 난리는 팔려서 예, 이게 행사장을 빠져나오면서 이제 참모들과 했던 얘기가 방송사 카메라에 들어온 겁니다. 먼저 신경민 의원님부터 얘기를 들어볼까요? 글쎄 뭐 안 했으면 좋을 얘기 같은데 그게 또 용케 잡혔네요. 딱 한마디를 했는데. 네, 이제 회담은 뭐 어차피 어렵고요. 네. 거기서 이제 한마디 건넨 거에 대한 촌평을 대통령이 한 건데 IRA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한마디 딱 하고 끝난 거죠. 그런데 이제 뭐 바이든이 원론적인 얘기를 했겠죠. 알겠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정도로 했는데 그거에 대한 총평을 하는 게 그것도 해필 잡혀가지고 안 하는 게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게 지금 이 잡혔기 때문에 뭐 이제 잡혀서 방송이 저렇게 되면은 뭐 전 세계를 바로 즉각적으로 몇 바퀴 돌았을 거예요. 미국 쪽에도 반드시 잡혔을 거고요. 네. 바로 본국에 보고했겠죠. 그 뭐 문제가 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쓸데없는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지나가는 게 좋겠죠.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저걸 뭐 미국 쪽에서 어떻게 문제를 삼겠습니까? 그냥 그렇다 그러고 정보 보고하고 바이든도 혀 한번 차고 끝나겠죠. 국민의힘 쪽 입장을 듣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언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예. 그냥 단순히 만약에 국내적 상황이라면 그냥 보도를 해도 뭐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보도가 되면 그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국 우리의 이익에도 사실 도움이 안 되잖아요. 예. 저거는 방송을 좀 하지 않아야 되지 않았나. 그런 좀 수준 높은 판단을 해주셨으면 그게 좀 아쉽습니다. 예. 언론에 대해서 비판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이미 틀었는데 틀기 전에 말씀해 주시지. 아니 근데 언론에 아니, 맨 처음에 트신 분이 누군지 몰라가지고. 저기 언론은 잡히면 무조건 합니다. 그리고 쓰는 게 맞고요. 저 얘기는 사실 미국 쪽이 저걸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크레임 걸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와의 그 XX 발언이 계속 지금 몇 달째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저건 저기하고 연결이 돼서 어. 오히려 대통령이 맨날 채신말이 없이 XX나 하고 하는 걸로 가서 국내 정치에는 영향을 좀 심각하게 줄 것 같아요. 이게 외교적 파장보다는 국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아니, 것이다. 미국이 저걸 가지고 아니 왜 그따위 얘기합니까 하고 정식으로 크레임을 걸 만큼 미국이 한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액션을 취할 필요는 있을까요? 좀 뭐 이런 사고가 있었는데. 아유 그건 만약에 한다면 대통령실이 해야 할 텐데 그건 긁어 부스럼일 거고요. 뭐 다른 오케이전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뭐 주한 비대사도 만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 예. 자리에서 그냥 가볍게 뭐 넘어가는 것이 대통령실이 할 수 있는 얘기고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여야 간에는 시끄럽겠죠. 근데 이제 저걸 미국이 정색을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정 최고위원님 좀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무슨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공격하는 차원에서 보다 보면 그게 이제 공격을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그 이익을 해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좀 안타까워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맨 처음에 이 이제 보도를 하신 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안타까움이 있고요. 네. 미국도 속으로는 섭섭하겠죠. 예. 그 뭐 민주당에서는 막말 외교 사고다 이런 비판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실 내용은 있을까요? 뭐 민주당으로서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지금 조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것까지 논란을 일으켜서 예. 트집을 잡아서 계속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지금 윤석열 정부를 흠집을 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뭐 지금 민주당은 진짜 이거 큰 건 잡았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 이제 공격을 해야 되겠지만 예. 이 부분은 지금 외교라는 부분과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상 정치라는 건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까 보는데 우리 국민들께서도 대통령이 다 실수하셨다고 아시지만 그거를 민주당이 정치 공세를 하는 거에 대해서 또 좋아하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미 정상이 만난 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봐야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뭐 정식 회담을 불발이 됐고요. 짧은 만남 정도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뭐 바이든 대통령의 온 관심 정신은 지금 미국의 중간 선거에 쏠려 있어서 이번 회담 그렇죠. 만남에서 IRA와 관련해서 뭐 깊이 있는 논의가 나오긴 힘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시간이 좀 많이 짧기는 했어요. 처음부터 회담 자체가 어려웠고요. 더군다나 엘리자베스 여왕 그 조문을 했기 때문에 바이든의 시간을 지금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요. 특히 미국 선거는 레이버데이가 9월 1일입니다. 네. 9월 1일 이후에 미국 대통령은 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 지금 유엔 총회이기 때문에 잠깐 워싱턴을 떠나서 유엔에 와 있는 거지 실제로 미국 대통령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거든요. 미국 전역을 50개 주를 다 오라는 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통령이 몸이 2개, 3개라도 다 일정을 소화하지 못하고요. 지금 현재 미국 정치는 여야가 딱 반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원 한석, 상원 한석, 주지사 한석이 지금 피를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상회담도 있던 정상회담도 다 취소했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당국자들이 외교 당국자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걸 저는 과연 그럴까 아니면은 이벤트 중에 바로 옆에 나와서 잠깐 한 5분 10분 하는 풀어사이드 회담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것도 쉽지 않을 텐데 그런데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결국은 제 걱정이 맞아 떨어진 건데 지금 미국 대통령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나마 그 48초 만나는 데에서 IRA 얘기를 한마디 건넌 것만 해도 다행이죠. 네. 근데 그게 뭐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겠어요. 지금 바이든 머릿속에는 한석이 중요합니다. 지금 아무 그 얘기 100마디 얘기를 해도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예. 이게 이번 순방에서 총 3차례, 현재까지 만난 게 3차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난 게 3차례인데 영국 런던에서 한 번 만났고요. 뉴욕에 와서 글로벌 펀드 재정 공약 회의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리셉션에서 3차례를 만났는데 회담이 없었던 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원래는 사실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지금 신경민 의원님 말씀처럼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다른 관심이 없잖아요. 그리고 네. 지금 한국 대통령을 만나서 뭐 줄 것도 없어요. 사실 왜냐하면 지금 선거기 때문에 예. 일단 선거에 이기는 게 목표잖아요. 예. 제가 볼 때는 지금 선거에 이기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한국이 원하는 걸 어느 정도 줄 수 있을 건지 그때 아마 미국이 검토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조급하게 뭐 한다고 해갖고 당장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저는 이렇게라도 만나준 건 그래도 그동안에 또 바이든 대통령이 또 우리 대한민국에 오셔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고 예. 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그 잠깐 시간을 내서 만났던 게 아닌가. 네. 예. 선거 그렇기 지나고, 때문에 예. 괜찮습니다. 그 이후가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11월 선거 이후에 어떤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이라도 나온 게 없을까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미국이 메드 인 USA이즘 그러니까 애국주의로 미국의 기조가 돌아섰거든요. 예. 클린턴 대통령 때 90년대 초에 있었던 그 세계화 이 기조는 이미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일단 애국주의 내지는 메드 인 USA이즘으로 미국이 완전 돌아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IRA도 나오고 IRA에 준하는 것들이 지금 여러 품목으로 다 가는 이 기조거든요. 이게 하여튼 하원과 상원의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봐야 되고요. 예. 미국 정치와 미국 여론이 또 언론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리고 외교와 통상 정책을 펴나가야 되는데 지금 쉬운 국면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국내 정치로 돌아와서 국민의힘 상황 짧게 지켜보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최 의원님? 네. 예, 국민의힘 상황 볼 텐데 며칠 전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일부 나왔습니다. 1차적으로 나왔는데 성접대, 알선수재 혐의는 불송치 결정이 나왔어요. 공소시효가 만료가 돼서 이게 그 이준석 전 대표 앞으로의 수사 방향 그리고 윤리위에서 내릴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그 윤리위에서 지난번 결정했을 때도요. 윤리위는 그 이 성접대 부분에 대한 걸 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요. 일단은 그 관여가 되어 있지 않다. 네. 그다음에 앞으로 지금 또 재개해가지고 윤리위에서 또 이제 추가 징계를 논의하는 부분도 이 부분이 아니고 이제 그 이준석 대표의 말. 국민의힘과 그 대통령을 공격했던 그 언어들, 단어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추가 징계 여부 논의가 있기 때문에요. 이게 직접적으로 뭐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 저는 미친다고는 보지 않아요. 예. 예, 그거는 뭐 윤리위가 처음부터 본인들이 그 생각하는 잣대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요. 예. 예. 그 수사를 직접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과거에? 네. 지금 경찰의 수사 흐름을 보면 무고나 이런 것들이 뭐 혐의를 좀 잡고 가는 걸로 보이십니까? 어때요? 그 원래는 저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네. 그 아마 처음부터 대상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경찰은 그러니까 법률가 이게 법은 정치하고 달라서요. 정치는 바둑의 수보다 더 많은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수를 둘 수가 있는데 네. 법은 사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판단을 딱 해서 그 법에 맞는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그냥 있는 그대로 한 것 같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제 남은 게 무고하고 그 이제 부분인데 예. 그 부분은 이제 실체적인 사건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수사가. 그럼 실체적인 걸 들어가려고 보면 이제 그 전에 했던 그 어떤 여성을 찾아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잖아요. 예. 과연 이제 그 증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그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지금 어떻다라고 좀
뭐랄까 예상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고 고발건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건과 관련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봐야 되겠고요. 아마 마지막 질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담당 재판장을 바꿔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전주의 비대위원과 남부지법의 재판장이 대학 동기다라는 이유였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전 의원이 전직 판사인데 판사도 뭐 한두 해 한 게 아니에요. 저는 좀 일단 처음 이런 걸 보고요. 이제 뭐 그 쉽게 얘기하면 야구하고 뭐 축구를 하는데 심판이 우리 쪽에 너무 유리한 심판이 왔으니까 바꿔주세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이건 일단 논리적으로 이렇게 엄숙하고 엄정한 전주의 의원과 국민의힘이었는가가 좀 의심스럽고요. 이런 건 저는 처음 봐요. 그리고 이 기피 회피 제척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모르고 했나 아니면 알고 했다면 이 다음 단계에서 뭔가 그 재판부를 공격하기 위한 빌미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하여튼 법률 상식적으로나 선례로나 뭐 이런 걸로 봐서는 처음 보는 일이고요. 네. 저는 뭔가 꼼수가 있지 않다 그러면 이건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예. 처음 봅니다. 그 빌미라는 게 어떤 의미십니까? 이제 불리하다고 보는 거죠. 이제 2차 결정이 28일 이후에 나올 거 아니겠어요. 2차 결정이 불리하게 나왔을 때 뭔가 좀 도구로 쓰려고 어떤 칼을 하나 만들어 놓으려고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 신청 사건 재판부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네. 예. 하나 있는 것은 예비적으로 혹시 이 재판부가 기능을 못하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 생겼을 때 하는 예비적인 어떻게 말하면 섀도우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거 다 알고 우리 편에 유리하니까 바꿔주세요라고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우는 건 뭔가 다른 꼼수가 있지 않으면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죠. 어떤가요, 정치고인?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죠. 아니 국민의힘 지도부가 왜 이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끝이십니까? 아니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요.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어떤 의미의 전략 전술을 피려고 이렇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 재판장 일단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예, 받아들이지 않았죠, 실제로. 예. 그리고 그걸 뻔히 알았을 텐데 이렇게 도대체 뭘 의도하고 이런 전략과 전술을 피는지 그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 의원님이 보시기에도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